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룡 플랫폼 혁신 출발점은 불공정 독과점 해소라고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플랫폼의 불공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플랫폼 기업의 사업 영역과 시장 지배력 확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장 경제는 자유와 창의를 먹고 자란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적 발상은 키워가야 한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혁신의 싹이 움트기 어렵다. 100여 년 전 미국이 철강왕 카네기와 석유왕 록펠러 등의 트러스트를 막지 못했다면 산업의 지속적 발전도 부강한 미국 건설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테이퍼링과 신호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나 시기나 방법을 가늠하는 일보다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정책으로서 왕적 완화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기능은 신호 효과인데,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테이퍼링을 곧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신호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연준은 양적 완화 종료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거듭 언급해왔다. 실제 2014년 10월 양적 완화의 종료와 2015년 12월 첫 번째 금리 인상 사이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다. 이번에는 가파른 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는 있다. 현재 시장은 테이퍼링 착수 약 6개월 이후인 오는 2023년 1분기쯤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간) 벌인 5조 론스타 소송, 섣부른 매각 승인이 독이 될까요? 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네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한국 정부 대상 국제 투자 분쟁 ISDS 현황인데요. 론스타가 소송 제기 2012년에 했고 청구액이 약 5조 원 됩니다. 엘리엇이 2018년에 약 8,400억 정도 되고요. 메이슨이 2018년에 2,200억 정도. 이 내용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투표에 관한 거였고요. 신들려가 2018년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금융위 금감원의 현대엘리베이터 부당 유상증자 방치고요. 중국 투자자가 2020년에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미 형사법원의 부당한 재판, 부산 투자자가 2021년 재개발에 따른 수용 60억 원 정도 됩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또 미루네요. 카카오페이 주주는 카카오가 55%,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45% 가지고 있습니다. 친인척 경영 배제, 모빌리티 대수술, 10년 성장 방식 버리겠다고 했죠. 카카오 앞으로 또 행보가 기대됩니다. 자녀 퇴사 계열사 결직, 카카오 김봉수가 등판했습니다. 김봉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아들과 딸이 K큐브 홀딩스에서 퇴사합니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의회사에 두 자녀를 재직시키면서 불거진 승계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는데요. 카카오는 14일 K큐브 홀딩스는 향후 미래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K큐브 홀딩스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과 딸을 퇴사시키기로 결정했다. K큐브 홀딩스는 카카오 지분 11%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김 의장이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다. 당초 김 의장의 두 자녀가 카카오의 2대 주주 회사이자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K큐브 홀딩스의 근무 중이며 이들에게 거액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녀에 대한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카카오 측은 K큐브 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성공한 1세대 스타트업 창업주가 기존 재벌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이미 두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기로 밝힌 만큼 승계 논란을 확실히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했네요. 코로나가 바꾼 일본 부자 순위 유니클로 대니 제치고 1위 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키엔스의 창업주 다키자키 다케미스입니다. 키엔스는 이제 로봇 자동화를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호주를 만나? 중국에서 나온 6번째 눈, 경계감이 있네요. 자, 인도는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을 자국 발전의 중요한 기회로 간주하고 미국에 달라붙어 중국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용진 광주 신세계 지분 신세계에 넘겼습니다. 증여세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래 살면 위험이 일깨운 숙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64세네요. 네, 늙으면 용태를 외쳤던 사람은 손정희만은 또 아니죠. 야나이 다다시 회장 유니클로도 72세입니다. 네, 54세에 60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고 그 이후로 투자자를 살겠다 하더니 7년 뒤 은퇴가 불가능한 생각이 든다고 하고요.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도 경영을 잘 하시면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요. 그 높던 금리는 왜 낮아졌을까? 크게 볼 때 경제가 성숙해지면 투자 기회가 축소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가 그러한 저성장 저금리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도 사실이다. 작금의 과잉 유동성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에 취해졌던 적극적 통화 정책의 출구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기업의 역동성 저하라는 실물경제 애로가 있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금리 정상화 여정의 핵심인 정상적 기준금리 수준은 결국 실물경제 투자 수익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다. 국민의 저축을 투자로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해 줄 기업 부분이 위축된다면 시장 금리의 하락 추세와 자산 시장의 과잉 유동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빚은 빚인가? 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겠죠. 황제 해영권 부활, 남부 이스트밸리 CC 다시 10억 시대라고 하네요. 골프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네, 해영권의 가격도 점점 오르고요. 공정위 카카오 총수 정조준 김 총리 필요하면 강제 조치하겠다고 하고요. 유증 쇼크 들어 두산 인프라코어 뿔난 소액주주 뭉칩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으로 다른 회사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